박수영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좀 흐리긴 한데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 이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강연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살아가게 될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소개할 때 서성부 구의원님 빼먹었군요. 저기 지금 보니까 서성부 구의원님 이 동네 구의원이십니다. 예. 지금 또 보니까 우리 조상진 시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조상진 시의원님이 학교 문제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번에 당선된 시의원님이신데 이 동네 시의원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고학교에도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 두 분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문현동 106번지입니다. 문현동 106번지는 왜 내놨느냐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저희 지금 생존에 계신 형님은 저보다 4살 위이고 저보다 2살 위에 형님이 한 분 태어나셨더랬는데, 그해 겨울 태어나서 이제 1년도 갓 안 됐을 때에 이 판잣집에서 살다가 그해 겨울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폐렴에 걸려서 첫 돌도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생일보다 한참 늦게 주민등록 생일이 되어 있는데, 아버님이 제 앞에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쟤는 좀 사는지 보고 저 주민등록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래 출생신고를 늦게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원래 생일보다 좀 늦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구에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셨는데 남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딱 제가 제일 처음입니다. 남구 문현동에서 태어난, 다른 분들은 전부 경남 어디 일대에서 태어나시거나 경북에서 태어나서 부산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문현동에서 태어난 그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달동네 화장실 문고리 좀 달아주세요라고 위에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쓴 책 3권 중에 한 권의 제목입니다. 이건 제가 그 서울시장 비서관을 할 때에 서울 시내에 있는 달동네를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다닌 그런 유일한 공무원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기 구청 관할 내에 있는 달동네는 다 둘러보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달동네 전부를 다 가본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동네를 갔는데, 여기가 어느 달동네냐면 지금은 서울에 아주 잘 사는 동네가 되어 있는 상계동, 삼양동 이런 달동네들을 제가 쭉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촌이 되어갖고 서울 시내 달동네라는 건 구룡마을, 백학마을 딱 2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달동네 가면 뭘 하느냐면 이 집집마다 제가 방문을 합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 서울시장 비서관입니다. 뭐 불편한 거,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언제 갔느냐?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때까지 근무를 할 때입니다. 요새는 토요일 근무 안 하시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공무원들이 다 했을 때입니다. 제가 사무관 때니까 35년, 40, 거의 40년 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주일날 그 오후하고를 이용해서 제가 달동네를 싹 다 돌았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물으면 상계동 달동네에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에 문고리를 좀 달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자기 집 화장실은 자기가 문고리를 달아야지, 시장 비서관 보고 문고리 달아달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랬는데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까지 갔는데 전부 똑같은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세 번째 집에서는 그럼 화장실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문고리가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자기 집 안에를 가는 게 아니고 마을 뒷구석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이유는 이 달동네에는 두 개가 없습니다. 하나는 화장실이고요. 하나는 부엌이 없습니다. 그냥 마루에서 골로를 놓고 밥을 이렇게 라면 끓여 드시거나 이렇게 해 드시는 것이고, 화장실은 집집마다 있는 집이 없고, 이 공동 화장실, 바로 이렇게 생긴 공동 화장실이 마을 뒤편에 3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안 그래도 이 문고리가 없는 상태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소위 화장실 가는 러시아워가 있습니다. 러시아워에. 그때는 한 20명이 한 칸에 20명이 이렇게 줄을 쓰는 거죠. 옆에 칸에 또 한 20명이 줄을 쓰고, 또 그 다음 칸에 한 20명이 줄을 쓰는데, 문고리가 없으니까 안에 들어있으면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전부 밖에서 잡지나 신문을 부스럭부스럭 하고 있는데, 안에 앉아서 볼일 보시는 분이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좀 달아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가격으로 이게 한, 요새는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원이면 충분히 달 수 있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25개 서울 시내에 있는 구청장들한테 돌아온 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부 다 달아줘라. 다 구청장님 관할 하에 있는 달동네에 문고리가 안 달아져 있으면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에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했던 달동네를 다시 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문고리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달아달라고 했던 집들에 갔더니 두 번째 집의 할머니가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게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 이마에 있는 주름살이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시 출신의 서울법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공무원이라고 책상에 앉아서 법만 맨날 만들다가 현장에 이렇게 갔더니, 여기는 단돈 200원이면 기뻐하시는, 주름살이 없어질 것 정도로 기뻐하시는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현장이다. 그리고 저도 달동네 출신이니까 이 고통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생활할 때는 달동네 화장실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 책상 앞에는 이 명패가 없습니다. 지금도 명패가 없습니다. 소위 뭐 국회의원이라고 명패 하나 달면 한 2~30만 원짜리 명패를 보통 붙였는데 저는 없습니다. 대신에 종이로 써놨는데 뭐라고 해놨느냐, 정치는 주름살 펴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할머니가 주름살 하나 펴졌다는 말씀, 그 말씀이 너무 감명 깊어서 그렇게 써놓고 그 정신으로 계속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31년의 공직생활, 행정공무원도 그런 정신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교장선생님 알아보시는데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 밑에서 부지사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 편지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너무 흐려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골 공부를 하게 해 주셨어. 고맙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부만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도지사님 사랑합니다. 김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자, 편지가 좀 이상하죠? 철자가 막 틀렸습니다. 한골, 고맙니다. 즐겁습니다. 막 그 철자가 문법이 막 틀리는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이분이 김정자 씨가 쓴 편지고 이분이 김정사 씨입니다. 이게 경기도 북부에 가면은 한센병 환자, 한센병 아십니까 혹시? 한센병? 예. 옛날에는 뭐 나병 그랬고, 그 전에는 또 아주 옛날에는 문둥병,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던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마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경기도 북부에 모여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옛날에 마을에 있다가 이 한센병에 걸리면은 동네에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동네 바깥쪽에 있는 산속에 토구를 만들고 가 있으면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줘요. 그랬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마을이 자꾸 늘어나니까 마을 근처에 산도 다 개발돼 버려가지고 이제 어디 숨을 있을 데도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보기만 하면 막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패고 쫓아내고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소록도 같은 섬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우리 소위 철책선이 있는 그 밑에 이 마을이 만들어져서 한센시 마을이 경기도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소록도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을이 있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지사가 된 다음에 저한테 저 부지사인 저한테 저 한센시 마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기도 경기도고 저기 사시는 한센병 환자들도 경기도민인데 부지사 가봤냐 이러는 거예요. 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도 안 가봤다. 우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센 마을을 찾아서 북으로 올라가 철책 부근에 있는 장자마을이라고 하는 포천에 있는 한센 마을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전염이 안 되고 약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때만 해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따라가면서 지사님 따라가면서도 불안한데 딱 가니까 라면을 끓여서 대접을 합니다. 지사하고 부지사가 왔다고. 근데 그 마을에서 키운 계란 그거를 딱 가서 그 라면에 넣어주는 겁니다. 계란이 이게 영양이 많은 거라서 바이러스를 키울 때 계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한센 마을에서 라면에 계란을 넣어주니까 딱 받고 나서 정말 일순 저는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망설였는데 김문수 지사님은 아무 끄럽김 없이 나무젓가락을 딱 쪼개더니 확 비벼가지고 라면을 다 드시는 거예요. 뭐 지사가 먹는데 부지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앉아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먹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전부 주사를 맞아서 그 바이러스가 그 컨테인, 즉 몸 안에 들어있긴 한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은 안 되는데 과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자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라면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먹었더니 이분들이 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달라는 게 뭐냐?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한글을.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 한글은 학교 가면 다 배우는데 왜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센병이 발현을 해서 초등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쫓겨나서 마을 옆에 있다가 더 쫓겨나서 이제 경기도 북부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니 한글을 모르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러 가고 싶은데 가면 우리 아파트에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한쪽 귀가 없더라, 손가락 한 개가 없더라, 이래 소문나면 가족들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동네에 살기가. 그러니 차마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한글을 모르는 한글을. 그래서 저희가 뽑습니다. 정말 어렵게 뽑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뽑아가지고 저 장자마을에 가서 한글을 가르칠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뽑으니까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이 왔어요. 남자들은 딱 한 명 오고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장자마을에서 한글 교육을 합니다. 한글 교육을 6개월 한 뒤에 이 김정자 할머니가 도지사한테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편지입니다. 6개월밖에 안 배우다 보니까 막 그 문법도 틀리고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김문수 지사하고 제가 간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지사님 이 편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읽어본 이 편지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막 울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가족들한테 편지 보내고 싶었을까. 그때 드디어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본인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회의를 때려치우고 그 길로 바로 우리가 차를 타고 장자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가서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김정재 할머니를 찾으니까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지금 김문수 지사와 껴안고 우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이나 정치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다리 하나 놓는 거, 건물 하나 짓는 거 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돈으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들이면서 한글을 가르치게 했고 다 해봐야 돈 몇천만 원 들지도 않는 거거든요. 아까 달동네 문고리 200원짜리 문고리 그거 착다 달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혜택을 받은 주민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고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박노학이라는 분의 동상이 하나 써 있습니다. 이 박노학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경기도 안산에 가면 고려인 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 이분들이 그 예전에 사할린에 살고 계시다가 1937년에 스탈린이 집권을 합니다. 스탈린이 우리 고려인들을 전부 일본의 앞잡이 스파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차를 태워서 10월 17일부터 시작해서 근 2달에 걸쳐서 기차로 저 다 시베리아로 보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전쟁 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탄 붙어 있는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시베리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 맨 끝에 가면 이제 지금 전쟁하고 우크라이나가 있거든요. 이쪽 지역에다가 기차로 다 퍼나릅니다. 그게 옛날엔 다 소련 땅이니까. 그래서 18만 명을 1937년에 기차로 해가지고 마을도 없는데 중간에 세우고 한국 사람들 한 칸씩 다 차가지고 내려보내는데 10월 11월에 시베리아는 벌써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얼어 죽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사할린에 다행히 안 쫓겨나고 남아있던 분들이 45년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니까. 일본 때문에 그쪽으로 가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요, 단 한 사람도 안 데려옵니다. 그 소련의 앞잡이 됐다고 우리 국민인데 한 명도 안 데려옵니다. 한 명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소련으로부터는 일본 앞잡이라고 의심받고 우리 정부는 소련 앞잡이라고 해서 한 명도 안 데려오고 그 굉장히 고생하고 살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한국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처음에는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그러니까 편지가 왔다 갔다를 못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고향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편지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루트가 없어.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분이 바로 이 박노학 씨입니다. 이분은 사할린에 있을 때 일본 여자분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근데 해방이 딱 때 45년 전쟁이 끝나니까 일본 국적에 있는 분들을 100% 일본으로 다 배를 태워서 데려갑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일본 국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늘 사할린에 살던 우리 동포 생각이 나고 사할린에 살던 동포들이 일본으로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국교를 해보겠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보내달라고 하는 한국으로 또 국제우편을 보냅니다. 즉 사설 우체국 역할을 이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분은 우표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파산을 해서 거지같이 막판에 살다 어렵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일본이 돈을 내서 안산에 사할린 동포 귀국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일본이 아파트를 지어줘요. 그 아파트에 사할린 사는 우리 동포를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사할린에 누가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교가 없었으니까.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박노학 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할린의 편지를 받아서 한국으로 전달해주면서 사할린 몇 번지에 사는 누구는 한국 충남 보령시에 사는 누구랑 친척이다. 이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리스트를. 그걸 정부에 제출해서 우리가 사할린 동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할린 동포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안산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 정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소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간주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의 생활비 얼마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3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불도 안 뗍니다.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아까워가지고 돈 아낀다고. 왜? 사할린에는 우리 그때 쫓겨난 사람들 즉 70대 80대만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생긴 자식들은 그대로 또 사할린에 있었거든요. 사할린 가고 싶은 거야. 비행기 값을 모아야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전부 5,000원씩 내가지고 이 동상을 만드는 겁니다. 추운데 불도 안 떼는 사람들이 이분 동상 만드는 데는 다 돈을 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입구에 박노학 씨 동상을 세워놓고 본인들의 은인이다, 본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가서 처음 알고 이분을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유명해지고 상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을에 가지 않고 이분을 발굴하지 않았으면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몰라. 이분은 그렇게 해서 파산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들 구석구석 다니면서 발견하고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 그 정치인 행정하는 사람들이 할 문제다,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아주 최근 일인데요. 문현 3동에 LH에서 발달장애인 주택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면, 이 대연동에 보면은 나사암이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인데, 만들어 보니까 이 애들이 이제 자라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이래 되니까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인은 그 그룹홈 형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살든지 아니면 모여 살려면 그룹홈에 살면 하나의 집 안에 방 한 칸은 쓸 수가 있는데, 한 칸에는 비장애인인 그 교사가 한 사람 들어가 있어,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를 들어보니까 그거 싫고, 뭐 원룸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고 이러면은. 그래서 LH가 지었는데 남구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야. 법에 그룹홈은 딱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 칸을 따로 지가지고 같이 또 따로 살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한 6개월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쯤 남구청이 공문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부산시청에다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부산시에서 유권 해석을 해주라.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런 욕구가 있고, 그 집이 한 20채 정도 되는데 원룸이, 그거를 관리하는 비장애인 교사가 그 한 집에 사는 겁니다. 한 집에 사니 이거 좀 시범 사업이라도 허용을 해주자. 그래야 부산시를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부산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오늘쯤, 아마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벌써 금요일 됐습니까? 아마 화요일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월요일에 얘기했으니까 오늘 좀 공문이 남구청에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용해주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6개월 동안 비어있던 LH의 발달장애인 주택에 발달장애인이 전부 자기 집 하나씩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 결국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규정에 어긋나면 감사받고 뭐 처벌받고 이러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근데 그거를 처벌받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가 있고 여기 시의원님들이 계시고 구의원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학교에서도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직접 해결을 가능하시면 좋고, 안 되면은 전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행정을 조금 넘어서는, 그래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이제 뭐 뒷이야기는 좀 복잡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문제거든요. 저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집세를 못 내고 음식을 살 돈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시면서도 마지막 집세하고 공과금은 또 봉투에 넣어놓고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저는 이분들 잘못도 아니고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세금 걷은 국가는 뭘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건이 났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경기도 부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나고 나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게 송파 서울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거 한 건이라도 일어나면 부지사 이하 실국장들 전부 사표 내자. 지금부터는 안 일어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만든 제도가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만듭니다. 무한돌봄은 뭐냐면은 이 어려운 분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도움을 청하면은, 지금 그 무한돌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친척이 누군지, 자식이 있는지, 재산은 얼마 있는지 조사를 다 합니다. 재산을 국세청에 자료 보내고 FIU라고 은행 금융정보분석원에 또 보내가지고 통장에 잔고는 얼마 있는지, 자식은 누가 있는지 이걸 다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당장 죽겠다고 온 사람을 일주일 조사하는 사이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제도를 아예 없애고 경기도는 무한돌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어렵다고 오면 무조건 50만 원 줘라. 10명이 와서 1명이 엉터리로 받아간 사람이 있더라도 그 나중에 조사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받으려고 엉터리로 온 사람이 몇 명 있겠냐 해라. 그리고 공무원들 처벌 안 받도록 제도를 또 바꾸어 줍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부탁을 해서 기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무한돌봄 기금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이 요크루트 아줌마들, 전기 금침원, 수도 금침원 이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당신 가서 보고 우유를 안 집어간다든지 요크루트를 안 집어간다든지 전기가 안 줄어든다든지 수돗물을 안 쓴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우리 구청에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후로 경기도는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태가 안 발생하도록. 근데 그 뒤로도 서울은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서울도 무한돌봄 같은 제도가 있고 요크루트 아줌마가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 전기금 침원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급한 불 50만 원 받아서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100만 원으로 또 인상을 시켜놨던데, 그런 방식의 좀 기존의 법, 기존의 규정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행정은 예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곤 합니다. 뭔가 좀 색다른 노력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인데 우리 고독사도 진짜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 눈 감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해결 안 한 상태로 20년, 30년 지나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고독사, 아까 같은 가족들의 집단 자살, 노인 자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치해두고 있는 거, 이거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것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 우리 싸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맨날 싸우는데 이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보부터 한번 보면은, 진보의 가치는 공동체 플러스 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등의 가치도 아울러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보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유라는 가치가 앞장서야 공동체가 더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짜 보수하고 진짜 진보는 공동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평등이냐 자유냐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공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싸워도 공동체가 깨질 정도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깨질 정도로 싸우면 가짜 보수고 가짜 진보지, 저기 가치에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깨질 정도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없고, 보수는 우파 패권주의,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좌파는 어쨌든 자기 정권 잡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풀어줘야 된다 해서 좌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그래서 나라 재정은 개판되고 나라 정치는 개판되는데, 이 두 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패권주의가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상입니다. 9시 뉴스 보면 짜증나죠. 맨날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말이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 저는 보수니까 공동체 플러스 자유, 이거를 기본 가치로
공동체 플러스 평등을 기본 가치로.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진 대한민국, 일로 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저도 뭐 실망하고 화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주창하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대한민국 전체에 흐를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40분 좀 지나버렸네요. 예. 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선생님들 중에 아시겠네. 여기 저 외부 내빈들은 잘 모르실 거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에베레스트죠. 예, 그거는 다 압니다. 그거까지는. 자, 진짜 질문은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에베레스트는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일까요? 이거 저 넌센스 퀴즈지 뭐 과학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더니 창의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답을 하는데, 한 학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 서울법대 후배가 하는데, 에베레스트는 EST로 끝난다. EST는 영어에서 최상급이기 때문에 제일 높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창의적이라고 박수도 쳐주고 제 볼펜도 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 답을 드릴 텐데요.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산이 솟아있으면 이 산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 있을까? 태평양 한복판에 산이 하나 솟아있으면 이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 있을까? 미국에 제가 하버드 대학 보스턴에서 공부했는데, 캘리포니아까지 달려가면 소위 대평원이라는 땅이 나타납니다. 가도 산이 안 보이고 지평선만 쫙, 옥수수밭만 쫙 보입니다. 그걸 일주일 달려가야 됩니다. 차로. 거기에 산이 하나 솟아있으면 이 산이 과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입니다. 함께 높아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봉이 되고요. K2라고 하는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도 히말라야 산맥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 원탑으로 뭐 해보겠다고 나서가지고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하고 인연이 맞아서 제 특강 들으러 오신 분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히말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힘들 때 등 두들겨주고, 잘했을 때 박수 쳐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히말라야 산맥의 일원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K2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혼자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고,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등 두들기고 같이 가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